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비수도권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전주 봉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합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익산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준공됐습니다. 농생명 식품 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넘나들면서 답답하고 불편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도가 나쁜 수준인 미세먼지가 닷새 내내 전북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은 최근 한 달 사이 17일, 서울시보다 5일가량 많습니다.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먼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가렵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스크를 쓰는 편인데.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조례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비를 포함한 재난기금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한 특별법에 따른 건데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이런 조례 제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 상위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 제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재원의 한계, 어떤 국가의 정책과 부합하는 어떤 정도 차이가. 지자체의 미세먼지 재원 확보 등을 위한 관련법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9달째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해안, 내륙 지역까지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요.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모색해야 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날이 나흘의 하루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익산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착공 4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기대 효과와 과제를 김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축구장 280개를 짓고도 남을 광활한 터에 식품 특화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지 4년 만입니다. 분양률은 40%. 하림 등 56개 식품 기업이 이미 둥지를 틀거나 계약했고 2개 연구기관도 들어섰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분양률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조성되기 전에 이미 56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하고 12개가 착공을 해서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식품의 원료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재와 디자인 연구는 물론 제품 특허와 수출 전략까지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제 대형 유통업체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런칭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수출 문제까지 저희들이 AT 센터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해외 판촉 활동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단 부지를 분양받지 않더라도 매달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는 이런 임대형 공장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36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린 시간만 10년. 분양률을 끌어올려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게 2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인데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항만과 공항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때 구축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식품 수도를 겨냥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내일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단은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와 한국GM의 관련 업체, 노동자 등을 면담하고 주변 상권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무면허 실수를 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속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른바 봉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합니다. 먼저 유진유 기자입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인지 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시설입니다. 이곳의 원장 이모 씨가 수년 동안 면허도 없이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놨다는 말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유명 작가와 내부 고발자들은 전직 국회의원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정관계 인사들이 이 씨에게 오랫동안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도에 있는 자잘한 그 사람들은 뭐 다예요, 다. 의원도 도의원 시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광범위하게 15년간을 이걸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이 씨는 최근까지도 봉침 시술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일까? 취재진이 실제 봉침을 맞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씨와 친밀한 사이였던 A 씨,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여러 차례 봉침을 맞았고 덜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맞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거의 차에서 맞았으니까 부작용 나가지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걸침 알레르기인가 내가 또 머리 아프고. 특정 부위에까지 봉침을 맞았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딱 열은 상태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남자들 나체 사진을 제가 순간 본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TV에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무면허 의료에 시설 보조금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설까지 각종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봉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부실한 검찰 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이 씨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사람은 취재진이 직접 만난 이들만 3명.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10명 안팎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 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2건뿐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씨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B 씨는 지난해 전주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특정 날짜에 나오라는 전화였는데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자 수사관은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론 연락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통화 시간이 한 1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나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 원장이 기소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최근 법정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미흡한 점을 알리고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낸 탄원서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이름을 거론됐는데 저를 다시 또 악용해가지고 다르게 표현된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탄원을 내야 되겠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언론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봉침 사건의 정황들, 몇 달 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실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수로 공사를 하면서 근처 사유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정읍 시내의 농지입니다. 새로 만든 수로 옆으로 온통 땅이 파헤쳐지고 철근과 공사 장비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영농철이 코앞인데도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논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땅 주인은 농어촌공사가 전혀 알리지도 않고 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가 많이 났죠. 사실은요. 괴로웠어요. 아무리 농민이라고 듣지만 공사에서 이러면서 토지 소유자한테 말 한마디 않고 이렇게 공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처사 아닌가요? 농어촌공사가 훼손한 땅은 330여 제곱미터. 경계 측량이나 주인 허락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던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이 농지는 이처럼 마땅한 복구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소유주가 아닌 직접 땅을 경작하는 농민과는 협상이 끝난 일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침범을 했어요, 일부. 우리 했어야 되는데 홍상 형상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하거든요. 전북 지역 관리 농수로는 16,000여 킬로미터. 현대화 사업을 한다면서 정작 주먹구구식 공사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주도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는 9월에 설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먼저 새만금 개발공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 뒤
오는 6월까지 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9월쯤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개발의 기본 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비수도권 중심의 동서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도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7살 김모 씨에게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최모 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면서 징역 10년을 살았고 그 뒤 최 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이 가려졌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18년 만에 진범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일단락되면서 전북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등 11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별한 증거도 찾지 못해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미화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주시가 뒤늦게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주민자치센터 22곳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환경미화원의 근무 실태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